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6.3 조기 대선일까지는 이제 9일 남았고 오는 목요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선거 전까지 이제 사실상 사흘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초기 모든 에너지를 민생경제 회복에 쓰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불황과의 일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내란 단일화 세력으로 비판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 시 국정 최우선 순위는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즉시 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골목 상권이나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각종 규제 개혁도 즉각 시행하겠다며 사법, 검찰 개혁보다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협한 내란 세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신을 공격한 이들을 이기는 길은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 이재명이야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이곳 춘천 지역을 찾아서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하며 중원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부자 세금 자기들이 깎아놓고 정부의 재정이 없으니까 지원하면 안 돼. 그냥 참아. 이러니. 이 후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에 대해 이번엔 주말이 아닌 평일 목요일과 금요일인 점을 꼭 기억해달라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길 원한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갔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부정했는데요. 대통령의 사당화를 막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습니다.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다시 한번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선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저는 감옥에 갇히고 거짓 정보로 덮어쓰고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해선 대통령의 당무 개입 차단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고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며 앞으로는 당정이 협력하되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며 개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당원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천 개입 의혹과 수직적 당정 관계로 재임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김 후보는 계룡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 화이트 해커 10,000명 양성, 군 복무자 처우 개선 예산 확대 등 국방정책을 내놨고 최근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대해선 북한에게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고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이 후보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방탄조끼를 입고 연설한다. 자신은 방탄조끼 입지 않았다며
역전하겠다는 뜻을 담은 티셔츠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선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수도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도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집착하는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만 돕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가 세습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을 내세웠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주말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락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한 거리 유세에 나선 겁니다. 공개 좀 살려주세요. 꼭 그래야죠. 예.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정 정책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며 올해 대통령 피선거권을 얻은 1985년생 젊은 세대인 자신이 정부를 이끌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아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세대가 이준석에게 지지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관심도 없는 단일화 담론을 고집하고 있어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도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옆에서 자꾸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재명 후보 이미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텐데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젊은 세대가 몰리는 서울 연남동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권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부가 세습되는 악습을 바꾸자며 청년들을 위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의 지휘와 권력에 의해서 부를 대물림받는 이 잘못된 세속 세상 우리가 함께 바꿉시다. 이준석, 권영국 두 후보 모두 오는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에 집중하기 위해 내일도 수도권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줄곧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으며 사전투표 제도를 비판해왔죠.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리에서도 수락연설을 통해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오늘 돌연 자신은 사전투표에 참여할 거라며 지지자들에게도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셈인데요. 그 배경이 뭔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유세 중에 돌연 사전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점검해본 현실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간 줄곧 사전투표와 관련한 음모론에 동조해왔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의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까지 지냈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면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전투표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다룬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오늘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지난주 여론조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들을 분석해보니 민주당 지지층에선 51%,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불과 16%만이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언에서도 김 후보는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를 단 이틀 앞두고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모두 선거 막판, 당장의 표가 급해지면서 사전투표는 요청하지만 여전히 불신은 숨기지 않는 방식의 대응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에게
극우 내란 세력의 환심도 사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열매도 따먹겠다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줄곧 후보 단일화에 집착하다 사상 초유의 심야 후보 교체 사태까지 겪었죠. 결국 단일화는 하지도 못하고 당 내분만 커졌는데요. 대선 본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고 사전투표까지 나흘밖에 안 남은 오늘도 후보 단일화에 매달렸습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이 후보와 자신은 한 뿌리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6월 3일에 사용될 본투표용지의 인쇄가 이미 시작됐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오늘도 단일화에 진척이 없는 상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자들의 인터넷 소통 공간인 청년의 꿈에 올린 댓글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를 요구한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글에 홍 전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 투자라고 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홍 전 시장이 명시적으로 지지해 주신 거라고 못 박으며 환영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여러 가지 조언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김문수 후보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보면은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에 보면은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하와이 특사단이었던 김대식 의원은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며 이준석 후보 역시 언젠가는 함께할 사람이라는 포용의 메시지라며 의미 축소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홍 전 시장의 글을 사실상 이준석 후보 지지글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런 자가 우리 당 대표였다니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국민의힘 후보 말고 이준석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 후한무치, 적반하장이라며 날선 발언을 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한 주 대선 후보 지지율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조사가 잇따랐는데요. 누가 얼마나 마음을 바꿨을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M에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여론M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보수 결집 어디서입니다. 2주간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2.9%포인트 하락하고 김문수 후보는 4%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후보자 차이 15.9%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충청과 서울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이끌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연령대로는요, 이렇게 5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골고루 5%포인트 가까이씩 올랐는데요. 의견을 유보하던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접전을 보이던 연령대인 60대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이후 두 후보자의 차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2030이 결집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20대에서 TV토론 이후 지지율을 빠르게 올리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자리도 바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여론M이 선정한 두 번째 키워드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지지율과 달리 이번 대선 성격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권 교체라는 여론이 파면 이후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 수치에 거의 근접하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딱 정권 연장 여론 정도입니다. 결국 누구 지지층이 얼마나 더 많이 투표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연령별 투표 의향을 여론엠 연령별 지지율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이재명 48.8%, 김문수 39%, 이준석 9.7%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여론조사 종합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열립니다. 대선 전 마지막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할지 또 검찰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번째 재판의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국회 봉쇄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여단장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통화 녹취를 확보했고 내일 재판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선 4차례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계엄군 간부들은 모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복원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내란 사건의 증거로 쓰려면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기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공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재판은 대통령 선거 이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공판에서는 93분간이나 거침없이 발언했지만 이후 거의 말하지 않고 있고 지상으로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본인의 접대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4차 공판 때처럼 재판 시작 전 직접 해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치르는 대선이다 보니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향은 비슷하지만 경제를 살릴 방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주요 경제 공약 따져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년째 운영해온 횟집. 늘어가는 적자를 메우려 집까지 팔았습니다. 지난달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불량인 개인 사업자가 1년 새 30% 급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대책을 우선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배드뱅크 방식을 활용한 부채 탕감을 강조합니다. 동네 골목 경제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정책금융 그거 좀 탕감해주고 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관세 위기에 내수 침체, 위기를 맞은 기업 지원 대책도 핵심입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를 위해 후보들은 세제 지원, 즉 감세 정책을 내세웁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감면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세금을 감면하자고 말합니다.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자산가 등을 상대로 부유세를 걷는 등 유일하게 증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경기 진작이든 세금 감면이든 정부 재정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무리한 감세 등으로 나라 곳간이 부실해진 게 현실입니다. 재정 없는 정책들은 허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표만 얻고 유권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경제 민주화,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의 중심을 둔 공약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성장 일변도의 공약 속에 자칫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외면받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그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간병비 국가 책임제 같은 정책을 놓고도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이준석 후보가 구체적인 사례와 금액을 언급하며 상대 후보들을 공격했는데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차등 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이준석 후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 후보는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상임금보다 5%에서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전체 노동시장 임금을 낮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캐나다는 불과 1년 만인 2013년 4월 이를 폐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5조 원이 필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병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면 얼마가 될지는 분석 주체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부담 주체가 될 건보공단 산하 연구원에서 추산한 것으로 그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5단계 중 상위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를 지원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 반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추산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입니다. 이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만 대상으로 추정한 겁니다. 또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추산도 존재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잇따를 정도로 개인의 간병 부담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수준으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부담 수준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재판 독립의 가치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의결을 위해선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자폐 아동과 부모의 소통을 도와주는 AI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했던 부모들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는 감동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와 어머니가 태블릿 PC를 활용해 대화를 나눕니다. 인공지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관련된 내용의 그림 카드를 제시하고 어머니의 질문에 맞춰 아이가 카드를 누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친구들하고 방방같이 학교에서 자전거도 타고. 카이스트 연구진 등이 자폐 아동과 가족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AI가 실시간으로 맥락을 반영해 카드를 추천해 대화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AI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어떤 대화 맥락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추천된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단어를 접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 어휘력이 늘어 대화가 용이해지고 가족에게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저한테 엄마라고 호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엄마구나. 그리고는 저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랑 소통하는데 시간도 좀 단축이 많이 되고. 또 아이가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버튼이나 대화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버튼도 있어 아이의 소통 주도권도 강화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에 따라 그림 카드 개수를 조정하거나 인공지능이 이전 대화를 학습해 소통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교환 이틀째인 현지 시간 24일에도 대규모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밤사이 수도를 포함한 30여 개의 도시와 마을에 공격용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가운데 러시아 측은 드론 12기를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배후로 피해자들이 사모펀드 MBK를 지목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또 인수할 곳에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들이 자주 동원하는 차익 매수 기법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 삼성의 디아즈가 역전 홈런에 끝내기 홈런까지 터뜨려 팀의 2연승을 책임졌습니다. 가장 먼저 20홈런 고지도 밟았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문은 기아가 먼저 열었습니다. 1회 김도영이 밀어친 타구로 4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삼성도 곧바로 1회 말 응수했습니다. 디아즈가 발사각도 22도의 날카로운 타구로 시즌 19호 역전 투런포를 날렸습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에 막혀있던 기아는 투수가 바뀐 7회 다시 반격했습니다. 김태군이 시즌 첫 홈런을 때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치열했던 홈런 공방전은 디아즈의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9회 조상우의 초구를 왼쪽 담장 밖으로 넘겨 경기를 끝냈습니다. 올 시즌 20개 홈런 중 17개를 홈구장에서 몰아친 디아즈의 활약 속에 삼성이 이틀 연속 승리했습니다. 대전 경기는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1회 플로리얼과 노시환이 홈런을 터뜨리는 등 한화가 2회까지 6대0으로 앞섰지만 롯데가 5회에만 안타 5개와 볼넷 2개를 집중시켜 단숨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롯데는 한 점 차로 끌려가던 9회 투아웃 상황에서도 전준우가 극적인 동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이틀 연속 연장으로 이어진 승부에서 한화가 10회 말 밀어내기 볼넷으로 길었던 승부를 끝내고 2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선두 LG는 7회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오스틴과 연속 타자 홈런을 터뜨린 문보경 등 타선의 힘으로 어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잠시 후 브라이턴과의 리그 최종전에 결장합니다. 이번 시즌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우승 트로피를 안고 나서야 발 부상에 대해 언급했던 손흥민. 아직 부상이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라서요. 저도 되게 이 경기만을 위해서 정말 빠르게 복귀를 했고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어제 우승 퍼레이드에서 홈팬들과 기쁨을 나눈 뒤에 리그 최종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There will be a couple of absences. I'm sure probably Sonny as well because his foot's still not healed. 올 시즌 리그 7골을 기록 중이던 손흥민, 9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 도전은 아쉽게 무산됐는데요.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내일 발표되는 대표팀 명단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이정효 감독이 기상천외한 장면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도중 다급한 마음에 작은 칠판까지 동원했는데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강원과 0대0으로 맞선 후반 막판. 광주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이정효 감독 갑자기 흰색 칠판을 들었는데 숫자만 2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판까지 사용해 지시하는 장면은 정말 보기 드문데요. 하지만 공격 숫자를 늘리라는 지시가 무색하게 프리킥은 골라인을 벗어났고요. 오히려 추가 시간에 강원의 페널티킥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광주가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번엔 메시의 프리킥입니다. 상대 수비진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결과는 역시 메시였습니다. 보란듯이 수비벽 반대편을 공략해 득점에 성공한 메시. 역시 축구의 신답네요. 또 하나의 프리킥 원더골 보시죠. 아이한 선수의 프리킥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엄청난 발목 힘으로 환상적인 궤적을 만들어냈네요. 갈라타사라의 동료들도 경배가 절로 나오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오늘은 막바지 봄 날씨를 즐기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고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시원한 옷차림으로 물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대부분 지방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 전북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3도, 대전 12도, 대구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6도, 부산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강원도와 경북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